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저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외교원장을 지내기도 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함의와 함께 향후 미 대선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저격을 당한 사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가 기억나는 건 1981년에 레이건이 총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충격적이긴 한데 좀 이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네. 미국의 정치 문화 자체가 좀 과장해서 가면 딱 50대 50으로 전나라를 딱 반등분한 것처럼 진영이 나눠지고 서로 적대와 혐오가 커지고 있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이걸 활용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런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 사실 약간은 이런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USA 할 때 U가 United잖아요. 합중국 할 때 합이란 말이에요. 단결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DSA라고 얘기합니다. Dis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을 쓸 정도로 자체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같이 질문 드리면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극단화됐다, 양쪽으로 너무 갈라져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바도.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 세계에서 아마 정치 문화나 정치 지형이 가장 미국하고 비슷한 게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보수가 더 완전히 지배를 하거나 또는 유럽처럼 다양한 세력들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프랑스도 봤습니다만 수많은 당들이 이슈별로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때로는 정치 불안을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인 지배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좋은 점은 뭐냐면 완충이 가능한 거죠. 조합을 통해 연합이나 연대를 통해서.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한번 대결 구조가 생기면 이게 깨질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예. 우리 당을 얘기하자면 제3당이 이렇게 혁명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기 쉽지 않은 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좀 강한 인상을 주기도 했는데요.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치켜들고 그 뒤에 이제 또 성조기까지 찍히면서 인상을 좀 줬는데 일각에선 이제 이게 너무 구도가 완벽해서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장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완벽하고 또 이게 총탄은 한마디로 하면 총탄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정치적 치명상은 바이든이 맞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반전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총탄의 궤적까지 주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조작하기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정치적 운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타고났고 또 본인도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 순발력으로 이것이 자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는 많은 정치적 견해에서 트럼프와는 달리하지만 대단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교체로는 사실 사건 전부터 나오긴 했었는데요. 바이든 교체로는 잠잠해질까요? 아니면 더 강해지겠습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 계산의 문제인데 지금 당분간은 이 사건이 주는 워낙에 큰 충격파 때문에 아무나 다른 얘기를 지금은 안 할 건데요. 이제 곧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잔잔해지면 계산법이 나올 텐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으로서는 교체로는 오히려 죽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처럼 트럼프한테 완전히 유리한 구도로 바뀐 다음에 교체해서 등장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무리수에 뛰어들면서 이길 수도 없는 승산이 작아진 승부에 누가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또 본인도 지금 바이든도 그전에도 뭔가 사퇴 의사를 보인 게 아니라 계속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퇴로는 힘을 좀 잃었다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현장 대응도 이슈가 됐지만 이후의 정치적 대응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 예상보다 좀 빨리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식의 행보, 어떤 식의 메시지를 트럼프 쪽에서는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는 지난번에 초임 때도 뭐냐면 미국의 이제 뭐 이스태블리시먼트라 해서 기성 질서에 대한 자기들의 이단화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최근에 이제 형사 기소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자, 그러니까 예. 기성 정치권에 의해서 피해자 압박받는 그러한 구도를 이번에 총을 맞으면서 일어나면서 불사조, 탄압받지만 살아나는 뭐 심지어 뭐 한쪽에서는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압박받고 피해받는 정의로운 사도, 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매우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부통령 후보도 낙점을 했더라고요. 벤스 상원 의원 39살이고 트럼프 장남의 친구라고 하고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 뭐 혹시 예. 이 트럼프 키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단화인데 그래도 한 번의 임기를 지나면서 자기 사람들을 심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 선거라든지 또 그런 각종 의회 선거에서 나름대로 자기를 지지하거나 또는 자기가 키운 소위 말하는 트럼프 키드들이 포진을 했고 그 중에서 사실 오하이오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 두 번의 대선이 거의 스윙 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승리가 결정이 됐고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전엔 트럼프를 비판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그걸 사과하고 지금 이때까지 그 오하이오에서 사고를 했던 사람이 은퇴하는 자리를 메우면서 트럼프 비판을 사과하면서 완전히 친트럼프주의자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하이오 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그 총격이 일어났던 것이 펜실베니아거든요. 여기도 역시 스윙 스테이트고요. 스윙 스테이트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요. 지난 두 번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8년 전에는 힐러리의 반대 트럼프를 뽑았고 4년 전에는 바이든을 뽑았는데 이번에 총을 맞았으니까 여기도 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이 향후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전반적으로 끼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한 20%나 10% 지고 바이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이 나면 시간이 지금 아직 4개월이 남았으니까요.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작은 표차였지만 트럼프가 우세였고 아까 말씀드린 6개,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꾸준히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도장을 콱콱 박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체제가 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해서 한국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정치부터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또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사람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의 바이든에 올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깊은 관계를 맺었고 한미일이 같이 갔고 그다음에 그 경제 프레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우리를 중심으로 했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등장하면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기존에 했던 약속들을 다 무시하고 뭐 분담금 포함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율적인 모습을 해서 우리 거를 챙기는 정부였으면 그러면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거나 우리의 지렛대가 있을 텐데 거의 전적으로
또 바이든은 그거를 세련된 방법으로 저는 뭐 바이든도 우리한테 상당히 우리를 활용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좀 가려질 수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대놓고 요구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양보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입장은 약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솔직히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대미 외교의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데 그러려면 지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카드가 있으면 예. 트럼프가 등장해서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리 카드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카드는 다 버렸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카드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꽃놀이 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협상할 카드 자체가 많지 않다. 카드가 이미 없는 버렸다. 거죠.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소멸한. 그래서 지금 인도를 보시면 우리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지금 푸틴하고도 연결돼 있고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예. 미국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할 지렛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사실 미국의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워낙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캐릭터가 뭐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게 한국에 더 좋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뭐 바이든은 지금의 연속 성상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미국의 내부에서도 한미를 엮어내는 것은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일기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는 트럼프가 돌발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기성 인물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에서 뭐 반중이라든지 반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포획됐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하고 하려고 했는데 볼턴이나 이런 네오콘들 때문에 실패했다고 막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 말은 다시 재임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재선의 가능성을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완전히 고립주의로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일기 때보다.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까지 하던 걸 전부 다 이제 판매하려고 하겠죠. 돈을 내놔라. 미국의 작전도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만 얘기하지만 가끔 미국에서 이렇게 그 항공모함도 오고 전폭기도 오잖아요. 자기 훈련입니다. 미국의 전략이고. 근데 한반도에 하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도 훨씬 많이 구매하라는 압박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 또 하나 좀 궁금한 점이 바이든은 고령과 건강 문제가 계속 이제 나왔었고 트럼프 역시 뭐 대통령 시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돼 왔었는데 결국 다시 양당의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새로운 인물이 나오긴 좀 어려운 정치 상황인가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의 어떤 자기의 성과나 자기의 인물됨이나 신선함이나 아젠다를 가지고 출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 그다음에 저쪽에 대한 비판으로 반사이익을 잇는 구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이고요. 보시면 최근에 끝난 유럽 의회에도 극우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민 때문에 우리 망했다, 난민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새 인물이 등장하기 힘들죠. 기존의 두 집권자들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뭐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은 조금 더 증폭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딱 양당 구조로 갈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네요. 뭐 오랜 시간 외교 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이제 뭐 의원이 되시고 나서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으로 뭐 대미 외교를 뭐 넘어서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정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학자로 지냈고 뭐 국립외교원장으로도 지냈는데요. 외교의 기본은 일단 그 적과 아군을 지나치게 구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이 많아야 합니다. 이거 우린 다변화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는 외교보다는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너무 많이 구별하고 그다음에 외교 다변화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의 기본적인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좀 실책들 이런 거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뭐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은 제가 뭐 한미동맹을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근간인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국격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올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아주 가까이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슈퍼파워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저들 국가와 미국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저들 국가를 적대 국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친미 친일이 지나치다 보면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한반도의 긴장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외교가 실제로 이념 외교가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아까 말한 인도처럼 사우디처럼 우리가 이 가치를 추구하는 건 있지만 그 가치와 다른 나라와도 외교를 활발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편향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좀 묘하고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원래 저 작년에 대통령이 가면서 이 확장 억제라는 거는 우리가 핵이 없고 북한에 핵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 공격할 때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거든요. 예. 당연히 우리는 핵을 안 가졌으니까 미국이 핵우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했는데 미국이 손을 떼거나 가버리면 어떡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 때문에 생긴 것이 핵 확장 억제고 실은 또는 우리가 핵을 무장해야 된다든지 안 되면 미국의 핵을 여기 배치해야 된다는 건데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이든 정부나 미국 사회에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어.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하면 예. 핵무장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사적으로 우리가 거의 핵을 배치한 것처럼 미국한테 허락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미일도 가져가야 되고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한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거의 핵 배치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약속한 것처럼 보이는 걸 내버려 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을 저는 뭐 것이다. 제로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예. 미국에서는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한국이 핵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우파들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더 이상 한국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진보적인 민주당 이쪽에서는 핵을 한번 이 확산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가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로 핵 도미노가 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거를 인정해주면서 엄청난 리스크를 다 감당할까? 저는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 혹은 뭐 정부 일부 분위기 속에 나오는 핵 무장 이런 얘기는 뭐 국제사회 여러 가지 질서의 근거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그렇죠. 얘기다. 타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핵을 하면 일본은요 6개월 만에 약 1000기 정도 세계 3위 핵국가가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예. 우리가 북한한테 핵을 가지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국회 상임위도 의원님께서 역시 그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계신데요. 예. 상임위가 보니까 국회 초반부터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좀 어떤 활동 예정이시고 당장 어떤 문제를 사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아, 거기가 그렇군요. 예. 내일 첫 회의인데요. 예. 저는 비례대표이고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전문성을 살려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당장 뭐 준비하고 계신데 의제나 이런 것들도 있으십니까? 아, 예, 엑스포 문제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 예, 엑스포 유치 실패.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금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되면 내년엔 전쟁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상무기를 만약에 공급한 후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엄청나게 곤란한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상무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건 대만의 유사시에 우리가 한국이 개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막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 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